2교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은 8쪽 제4절 재무제표 볼게요. 요거 두 번째 줄 끝자락부터 밑줄 좀 칠게요. 재무제표는 요 색깔이 아닌데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표, 주석으로 구성되며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이다. 자, 우리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재무제표는 영어로 약자로 FS, Financial Statement 총 5가지로 구성되거든요.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고 요걸 보여주는 재무제표다. 약자로 BS 많이 쓰고요. 그 다음이 포괄 손익계산서. 자, 1년 동안에 번 돈, 수익이라고 부르고요. 쓴 돈, 비용이라고 하고 수익에서 비용이 뺀 거 이익이라고 하고 그래서 수익, 비용, 손익이 얼마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포괄 손익계산서예요. 영어로는 Income Statement 해가지고요. IS라는 약자로 불려요. 총 재무제표가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똑같이 출제되고 똑같이 중요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회계 실무에서도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업 목적으로도 얘네 둘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세무사 시험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거 다 합치면 한 90%? 아니다, 한 85%?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금 흐름표. 얘는 영어로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해가지고요. CF라고 많이 불러요. 자, 현금 흐름표도 은근 나오는 편이에요. 현금 흐름표가 이게 조금 처음 배울 때 굉장히 난해한 주제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현금 흐름표를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저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 뭐 얘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시험에 안 나온 건 아니고 얘는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에서 CE라는 약자로 불리고요. 자세한 철자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주석이라는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회계원리에서는 얘네들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얘네들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그냥 대충 배우고 넘어가는 거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부터? 중급 회계부터 배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재무상태표 볼게요. 네, 여기도 밑줄 칠게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잔액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그래서 자산이 뭐예요? 자산은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지배하면서 미래 경제적 교육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저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요 책상이라든지 전자칠판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차라든지 등등등 이런 게 다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빚. 부채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래 현금을 지급하거나 재원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나중에 또 나오는 말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빚, 부채는 뭐로 갚아야 돼요? 현금, 돈으로 갚아야 되죠? 근데 모든 빚이 다 현금으로만 갚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몸으로 떼어서 갚는 빚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에 수강료 100만 원을 미리 냈다고 쳐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듣기로 해요. 우리 에듀윌 입장에서는 뭐예요? 100만 원 빚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 100만 원 빚은 여러분들에게 돈으로 갚는 빚이 아니라 약속된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갚아나가는 빚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부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데도 고객들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죠. 자, 고객들이 스타벅스에 돈을 미리 낸 다음에 그거 까면서 커피 먹잖아요. 그게 막 조 단위로 나온대요. 그래서 막 한 2조 정도 있다고 하는데 2조만큼 돈을 갚아야 되나요, 고객한테? 아니라 2조만큼 커피를 타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빚이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회계를 배우다 보면 아주 다양한 부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자본. 자본 뭐예요? 자선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순자산, 이게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밑줄 칠게요. 자본이란 자선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순자산, 자녀지분, 소유주 지분 등으로도 불린다. 근데 회계를 공부하면은 자녀지분, 소유주 지분 이런 말은 거의 쓰이지 않고요. 자본, 순자산 요것만 거의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자본이랑 같은 말이다.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지금 말 충분히 빠르죠? 이걸 2배속으로 듣는다? 안 돼요. 배속은 반드시 1배속으로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재무상태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사람이 현금 10억이 있고요. 아파트가 20억이 있대요. 그럼 요거 재무상태표 한번 써볼까요? 참고로 재무상태표는 둘로 나눠요. 왼쪽, 오른쪽. 왼쪽에다는 뭐를 적는다? 자산을 적는다.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우리 수학 시간에는 이퀄 기준으로 왼쪽은 뭐라고 불러요? 좌변. 오른쪽은 우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좌변, 우변 이렇게 안 부르고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이렇게 불러요. 또 좌우 이거는 산수 배우는 애기들이나 쓰는 단어고요. 회계를 배우는 어른들은 차변, 대변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자산 뭐예요? 현금 10억. 또 얘 자산 또 뭐 있어요? 20억짜리 아파트. 와, 요 정도만 돼도 소원이 없겠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재무상태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세무사 시험에 붙은 다음에 영업을 열심히 뛰어서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세무사라고 다 똑같은 세무사일까요? 아니에요. 세법보 공부 열심히 하고 영업도 열심히 해서 아주 비싼 고객님들 많이 모시면은 막 몇 억씩 벌기도 하고요. 세법 공부도 제대로 하네. 여러분들 시험 붙었다고 해서 공부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시험 붙으면 그때서부터 진정한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월급쟁이랑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붙은 다음에도.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자산만 보면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요. 부채도 봐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채는 15억이 있대요. 무슨 부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요거는 요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땡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자산은 30억이고 부채가 15억 있잖아요. 그럼 자본 얼마예요? 순자산 15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자산만 보면 안 돼요. 부채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재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아주 비극적인 결말이 있었던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네이트판에서 본 건데 그거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자, 옛날 옛적 어떤 여자가 사귀는 남자가 있었는데 되게 부잣집 아들로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조그만 회계법인의 대표다 이러더라고요. 뭐 조그만 회계법인도 대표하면 돈 많이 벌거든요. 네, 그래서 잘 사귀고 있다가 사귀다 보면은 언젠가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잖아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의 아버지 아는 분이 어디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은행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뭐 자료 같은 거 빼돌릴 수 있잖아요. 이런 자료를 빼돌려요. 그 남자 아버지 명의로 은행 빚이 30억 정도가 있다. 30억 정도가 있다. 그거 갚아야 되죠. 은행이 빚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 그 여자한테 결혼을 반대를 시켰어요. 우리 소중한 딸, 그 빚이 30억이나 있는 집에는 절대로 못 보낸다. 그거 갚다가 너 늙어 죽으려고. 그리고 그 집은요, 빚이 30억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맨날 꽃을 치고 다니고 외제차도 여러 대 끌고 다니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의 아버님은 우리 소중한 딸아, 너를 이런 막장 집에는 절대 못 보낸다. 빚이 있는데 빚은 안 갚고 골프를 치고 다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결혼을 반대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남자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오빠, 진짜 오빠 집에 빚이 30억이나 있어? 나한테 결혼하기로 하고 그런 것도 말 안 해줬어. 이렇게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뭐라 그래요? 그거 내 빚도 아니고 우리 아빠 빚인데 굳이 그거를 너한테 말해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남자 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남자였어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에는 결혼을 취소. 그리고 그 남녀는 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본 정보가 뭘까? 이거예요. 그 남자 집에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여기 부채 차입금이란 것이 무려 30억이나 있다. 근데 그림자가 있으면은 빚도 있는 법이잖아요. 그 빚이 부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밝은 빚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국민은행 같은 데 가서
나 사업할 건데 30억만 빌려줘 하면 은행에서 빌려줄 것 같아? 안 빌려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빌려주겠죠. 저 벤치 먹을 것 같아요. 자, 은행 빚이 막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런 데서 빚이 30억 있어요. 은행에서 뭘 믿고 이걸 빌려줄까? 이거 이상의 자산이 더 있으니까 믿고 빌려준 거잖아요. 아마도 제 추측인데 그 아버님이 빌딩을 하나 사셨나 봐요. 얼마? 한 100억 정도. 이거 사는데 빚도 한 30억 정도 쓴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빚도 능력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네, 빚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빚이 뭐 불법 사채업자라든지 이런 데 빌린 거라면은 이 자산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시중은행에 빚이 30억이나 있다? 그거의 몇 배가 되는 자산이 있다라는 것이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걸 헤어졌다니 너무 아쉽네. 만약에 그 여성분이 애시당초 회계를 배웠으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난 오빠를 사랑해. 30억 우리 열심히 해서 갚으면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그러는 다음에 요거는 내가 상속받고 이러면 좋았을 걸. 그래서 회계를 배워야 돼요. 회계사 세무사 할 거 아니라더라도.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재무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자본을 종합적으로 다 보셔야 된다. 그리고 결혼할 때 서로 재무 상태를 까잖아요. 손익계산서도 까고 까야 돼요. 그 안 까고 그러면 사기예요. 네, 아무튼 자산만 까는 것이 아니라 부채도 까야 된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까야 돼요.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이 사람의 장래가 얼마나 촉망되는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 9쪽에 두 번째 줄 끝자락 밑줄 칠게요.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항상 자산과 일치한다. 자, 이거는 대원칙인데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있네. 자산이 200이라고 쳐요. 현금이든 재고자산이든 뭐 기타 등등등이든. 그 다음에 부채가 150이라고 칠게요. 자본은 얼마? 꼴랑 50밖에 없네. 자본은 항상 무조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등식은 맞거든요.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래서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 요거가 회계 등식 이러고도 불러요. 회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등식이에요. 회계 등식. 그래서 왼쪽을 흔히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항상 차변과 대변은 금액이 같아야 돼요. 이런 걸 보고 유식한 말로 대차 평균의 원리다.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 다음에 계속 밑줄을 칠게요. 재무상태표의 왼쪽 부분 좌변이 아니라 우리는 차변이라고 불러요.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며 자산이 얼마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쪽 부분 우변이 아니라 대변이라고 할 거고요. 그 자산에 대한 출처와 권리의 귀속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 제가 200억짜리 빌딩 있는데 은행에서 150억의 대출을 땡겨서 산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빚 갚으면 나한테 얼마 남아요? 50억이 남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산이 200억이 있는데 그중 150억은 누구 거다? 은행 거다. 50억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권리의 귀속을 요 대변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밑줄 부채는 타인의 자금을 사용한 부분으로 전체 자산 중 타인이 권리를 가지는 부분을 의미하며 150억. 자본은 타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순수한 본인의 순자산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9쪽 하단에 포괄 손익계산서 볼게요. 얘도 밑줄 칠게요. 포괄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 수익은 번 돈, 비용은 쓴 돈,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다들 글씨 크기 볼만 하신가요? 좋아요. 제가 그런 거 다 신경 써서 다 세팅해 온 거거든요. 네, 수익 밑줄 칠게요. 수익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번 돈을 의미한다. 서점 같은 경우는 주로 뭐예요? 재화를 판매하죠. 책 같은 거. 편의점 같은 경우도 재화를 판매하죠. 뭐 과자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삼성전자도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이죠. 스마트폰이라든지 등등등. 그 다음에 우리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는 여러분들에게 재화를 판매하나요?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강의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세무사 시험 붙은 다음에 세무법인에 취업해야 되잖아요. 세무법인은 고객에게 재화를 파나요?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서비스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용역. 다들 용역이라고 하면은 깡패들이 쇠파이프 들고 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아, 용역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진료 봐주시는 것도 용역이고요. 회계사 세무사가 고객에게 컨설팅 해준 것도 다 용역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도 이것도 다 용역이에요. 용역. 다 용역이 왜 그런 나쁜 단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용역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여 번 돈을 의미한다. 네, 그다음 요 밑에도 밑줄. 비용은 기업을 수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소비한 경제적 자원을 의미한다. 그냥 쓴 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에듀윌의 비용 뭐 있을까? 네, 저한테 강서료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세 내는 거, 임차료 내는 거, 광고비 지불하는 거 등등 이런 게 다 에듀윌의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10쪽으로 넘어갈게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관계. 요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다들 집중 잘하고 있죠? 네, 집중. 네, 저 같은 경우는 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관계를 까먹어가지고 회계사 시험 준비하면서 약간 좀 차질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관계를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기업이 영업을 시작했네. 투자자로부터 10만 원을 출자받고요. 은행에서 20만 원을 대출받아서 영업을 시작했대요. 처음에 이 회사는 자산 뭐 가지고 시작해요? 현금 30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재무상태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이 30만 원이네. 대변도 얼마 나와야 돼요? 똑같이 무조건 30만 원 나와야 되거든요. 자, 저 3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은 뭐예요? 은행에서 빚져서 땡겨온 거잖아요. 차입금이 2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10만 원은 누가 준 거예요? 투자자가 출자한 거죠. 투자자 준 금액이잖아요. 그거를 납입자본이라고 해요. 납입자본. 자본 중에서도 처음에 출자받은 돈 납입자본이에요. 약자 납자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10만 원. 그리고 처음에는 손익계산서에 뭐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인제 막 영업을 시작했거든요. 참고로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도 어때요? 인제 시작한 거예요. 인제 손익계산서가 인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했냐면은 30만 원짜리 기계를 샀대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현금 30만 원이 나에게 있나 없나? 없죠. 30만 원 현금 없어지고 대신에 뭐가 생겨요? 30만 원이라는 기기가 생기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요 기계 가지고 영업을 할 거예요. 요 기계를 이용해서 돈을 벌러 다녔대요. 현금 매출 10만 원이 발생하고요. 각종 비용으로 7만 원을 지출했대요. 요 기계 가지고 딴 데 뭐 용역 뛴 다음에 현금 10만 원 받고요. 뭐 밥값이라든지 차비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7만 원을 썼대요. 그럼 이 회사의 수익은 얼마예요? 10만 원, 번 돈 10만 원. 그 다음에 비용은 7만 원. 자, 이 회사의 그러면 순이익은 얼마? 더 유식한 말로 나중에 당기 순이익이라고 부를 거예요. 당기 순이익은 올해 순이익, 그냥 순이익이라고만 할게요. 요게 3만 원이네. 근데 재무상태표도 그대로일까요? 얘도 바뀌겠죠. 현금 10만 원 받고 7만 원 쓴 거잖아요. 그럼 나에게 현금 3만 원이 남겠네. 이렇게 할까요? 30만 원짜리 기계로 영업해서 현금 3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차변 33, 대변 30, 대차 평균이 깨졌네.
둘 다 33만 원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어떻게 맞추면 되나? 보시면은 3만 원만큼 빚이 늘어나나요? 아니라 자본이 늘어난 거죠. 왜? 내가 1에서 3만 원 벌었으니까. 요 3만 원만큼 뭐가 생기냐면은 이익 잉여금이 생기는 거예요. 이익 잉여금은 앞으로 이잉 이렇게 약자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의 순이익이 났잖아요. 그만큼 현금 같은 게 차변에서 증가해요. 근데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순이익이 나죠. 그건 어디로 쌓이는 거다? 이렇게 이익 잉여금에 쌓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익 잉여금이 제일 많은데 어디?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대충 한 200조 정도가 있을 거예요. 아, 그동안 삼성전자가 올해 번 돈만 200조다 그건가요? 아니라 그동안 벌고 쌓이고 한 게 무려 200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이익만큼 뭐가 증가한다?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는 거다. 내가 이거를 몰라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면은 제가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 관계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엮여 있고 그거 연결고리는 요 이익과 이익 잉여금이다. 나는 공부할 때 요거를 몰라서 두 개가 따로따로 노는 줄 알고 착각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11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본변동표. 요 자본변동표 세무사 1차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2차 시험에서는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꼼꼼히 나름 하셔야 돼요. 밑줄 칠게요. 자본변동표는 아이고 색깔이 또 이러네.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이다. 우리 방금 전 케이스 보면은 기초에는 자본이 얼마? 10만 원이었네. 그리고 1년 지나니까 자본이 얼마 됐어요? 13만 원 되었잖아요. 기초부터 기말까지 자본만 따로 떼가지고 자본이 어떻게 변했는가? 나중에는 더 복잡한 변동을 볼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바로 자본 변동표예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도 밑줄 칠게요.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물. 참고로 현금성 자산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이랑 비스무리한 자산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고 5장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요거를 활동별로 구분하여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이다. 1차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요 정도 나오고요. 2차 시험에서는 나오는 해도 있고 안 나오는 해도 있는데 나온다면은 30점짜리로 무식하게 큰 문제로 나오는 아주 무시무시한 주제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현금흐름표 제끼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주석도 밑줄 칠게요. 주석은 재무제표 각 계정 중 중요한 항목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석 예시를 제가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재무상태표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중 차입금이 얼마 있어요. 한 100억 정도. 또 재무상태표 보면은 차입금 100억 요거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정보 이용자들은 요 차입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면은 여기다가 꼭 표시한 다음에 한 20번 할까? 20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뭔 뜻일 것 같아요? 여기 주석이라는 재무제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중에 주석의 20번 항목을 보면은 차입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차입금에 대한 정보 이용자들이 원할 만한 거 그냥 싹 다 때려 박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시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정보 이용자들은 이거 어디서 빌려온 건가 차입적 궁금하겠죠? 예를 들어 세모은행 요 금액이 50억, 네모은행 30억,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은행 20억 이런 식으로. 당연히 요거 합계랑 요 금액이랑 맞아야 되죠. 이런 거 다 누가 확인해야 돼요? 회계사 중에서 제일 밥이 안 되는 1년차 회계사들이 다 확인해야 돼요. 네, 처음에 이런 건 잡일 장난하게 시키더라고요. 1년차 회계사 때 이거 하느라고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정보 이용자를 궁금해할 만한 거 다 넣으면 돼요. 뭐 궁금할까? 이자율 궁금하겠죠. 얘는 2%, 얘는 2.2%, 얘는 2.5%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모두 궁금해요. 만기도 궁금하잖아요.
2025년 12월 31일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담보로 제공된 게 뭔가 등등등 이런 거 주석에 보면 다 나와요. 네, 주석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도 시험에 말문제로 나와요. 어떤 항목을 주석에 꼭 넣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네, 공부하다 보면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2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1-1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넣으시오. 자, 우리 문제 보지 말고 1번 답해볼까? 1번 정답 무조건 뭐예요? 회계겠지, 당연히 회계 시간인데. 여러분들 명심해요. 찍기도 실력이에요, 실력. 그래서 찍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참고로 찍기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찍기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회계 원리 배우고 중급 회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워야 돼요? 객관식 과정 배우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제 찍기 스킬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수해 드릴 거예요. 아무튼 처음은 당연히 회계겠지. 자, 회계란 정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기업 실체 말이 어렵네. 뭐예요? 그냥 회사 말하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도 하나의 기업 실체고 우리 에듀윌도 하나의 기업 실체고 그 다음에 교보생명 이런 것도 하나의 기업 실체고. 그래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여 측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말하잖아요. 자, 이 정보들을 뭘 통해서 전달한다? 재무 제표를 통해서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 제표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설레이지 않나요? 아, 설레여야 돼요. 요 공부라는 거에 이게 적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적성에 안 맞는 공부하면은 성과 절대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법학을 공부해라 시켰으면 제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회계세법, 재무관리 이런 과목들이 그나마 적성에 맞으니까 제가 진드막하게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세법이 여러분들 적성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회계 원리 들어보시고 적성에 맞나 안 맞나 판단 내려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정보의 이용자는 다양하다. 경영자와 같은 뭐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 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뭐라 그래요? 관리 회계라고 해요. 여러분들 관리 회계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 배운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채권자, 투자자, 정부기관 얘네를 통틀어 뭐라 그래요?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도 있어요. 또 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 회계라고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무 회계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3번. 뭐뭐뭐는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잔액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재무 상태표를 말해요. 자, 혹시 대차 대조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 있다 손.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손들면 안 돼 이거. 대차 대조표는 요 재무상태표의 옛날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라는 말을 안다라고 하는 순간 본인이 아저씨다 혹은 아줌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절대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는 대차 대조표라는 말을 알고 있지. 아무튼 대차 대조표라는 말도 나올 수도 있는데 재무상태표의 옛날 명칭인데 요즘은 잘 쓰이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 알면 되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뭐뭐는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지배하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산은 재무상태표 차변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뭐뭐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뭐예요? 빚,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부채는 다 현금을 갚는 거 아니죠? 현금으로 갚는 부채가 많긴 한데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서 갚는 빚도 있어요. 우리 에듀윌은 여러분들에게 빚 지고 있죠? 네, 그것도 다 빚이에요. 약속된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갚아야 되는 빚.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뭐뭐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순자산 등으로도 불린다. 자본을 말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7번. 자산은 뭐 더하기 뭐예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고 하면 되고 이거를 회계 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항상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이렇게 하고 자본은 그래서 순자산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다음에 8번 뭐뭐뭐는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은 거의 대부분 1년 말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수익과 비용을 통해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포괄 손익 계산서를 말해요. 그다음에 9번 자본은 크게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볼 건데 납입자본과 뭐뭐뭐로 분리할 수 있죠.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일단은 분리할게요. 자, 납입자본 뭐예요? 처음에 출자받은 금액, 처음부터 있었던 자본, 이익잉여금은 추가로 벌어들인 자본. 그다음에 제5절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볼게요. 자, 옛날에는 나라마다 회계 기준이 다 달랐어요. 회계 기준은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양식이에요. 재무제표에 자산 얼마, 부채 얼마, 수익 얼마, 비용 얼마 나와야 되잖아요. 요거 계산하는 방식이 회계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나라마다 회계 기준이 다 달랐어요. 우리나라에는 한국 회계 기준이 있고요. 일본에는 일본 회계 기준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 회계 기준이 있고 프랑스에는 프랑스 회계 기준이 있고 등등등 있었어요. 근데 1990년대부터 어떤 시대라 그래요? 세계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생기고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을 비교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이 쓰는 공통된 회계 기준의 필요성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바로 국제 회계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해가지고 국제 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국제 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회계학 시험들도 세무사 시험 포함해서 국제 회계 기준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2011년부터 국제 회계 기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볼 때 2010년 이전 기출 문제 보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국제 회계 기준 도입 이전의 시전이니까. 그다음에 2번 우리나라 국제 회계 기준 도입도 밑줄 칠게요. 그래서 2011년부터 우리나라 상장 법인들은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지무보고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긴 했는데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국제회계 기준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국제회계 기준이 조금 어려워서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직원이 5명인데 회계팀 직원이 따로 없고 그냥 멀티플레이어들이 회계도 해요. 자, 그런 기업들에게 국제회계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서 재무제표 작성하다 그러면 어때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비상장 기업 중에서도 좀 큰 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영세하잖아요. 얘네들은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국제 회계 기준 도입이 어려운 조그만 기업들을 위해서 좀 쉬운 회계 기준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시험 공부하면서 보지는 않을 거지만 실무 나가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좀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기업들 대기업도 있겠지만 영세한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쓸 거고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해야 돼요. 이거 나한테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아, 저는 이런 거 안 알려드려요. 이건 알아서들 독학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참고자료 볼게요. 참고자료. 국제회계기준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자,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제회계기준은 뭐냐면은 영어로 작성된 국제회계기준은 원문이에요. 이거는 영어 원문. 그 다음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뭘까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영어 영문으로 된 회계기준을 딱 던져주면서 이거대로 재무제표 작성이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한국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은 IFRS라고 불리고요. 자,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뭔지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앞에다가 뭐든지 K 붙이는 게 유행이잖아요. 뭐 K-팝도 있고, 그 다음에 K 뭐도 있지. 아무튼 그런 거 많잖아요. 회계도 그렇죠.
KIFRS라고 해요.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 상태가 어때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번역도 진짜 이거 발로 번역한 거야 라는 분노가 치미는 번역들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벤져스.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거는 게임의 가장 마지막 단계야 이런 식으로 말한 거를 우린 다 끝장났어 이렇게 발번역을 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참고로 번역은 여러분들 블리자드 코리아라고 알아요? 그 블리자드라고 미국의 게임사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 번역이 진짜 예술이에요. 와 이거는 절대 번역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도 진짜 간지나게 번역을 해거든요. 네, 예시는 알아서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글 번역본인데 영어 영문을 뭐 의역 같은 거 하나 없이 진짜 딱딱하게 1대1로 직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읽는 게 약간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장점 볼게요. 요것도 밑줄 칠게요. 13쪽의 끝에서 세 줄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자, 비교 가능성 제가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자, 황윤아는 키가 178cm예요. 제가 좀 키 작아 보이죠? 원래 이렇게 올라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불편해서 이거 내려와서 강의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좀 커요. 제 동생 이름이 황준아인데 저는 누나도 있고 남동생도 있어요. 준아가 키가 한 5.2피트? 제 동생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거든요. 아마 5.2피트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 키 누가 더 큰가요?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죠. 둘 다 센티미터로 하든지 둘 다 피트로 하든지 맞춰야지 이게 둘 다 비스무리할 거잖아요. 참고로 제가 더 커요. 제 동생이 한 170, 한 3,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서로 다른 측정 기준 쓰니까 비유황성이 크게 떨어지잖아요. 이거 두 개 맞추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는 한국 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 작성하고 일본 소니는 일본 회계 기준을 작성하고 어때요? 비교황성이 떨어지거든요. 맞춰야 돼요.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교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옛날 옛적부터 있었거든요. 그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 누구예요? 진시 황이라고 그러잖아요. 황? 나 황윤한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량형을 통일했어요. 도량형이 뭐냐? 센티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측정한 단위잖아요. 뭐 중국 천추 전국 시계는 나라마다 쓰는 기준이 다 달랐는데 다 싹 다 진나라 기준으로 맞췄잖아요. 비교황성이 크게 증대가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여러분들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들어봤나요? 요새는 좀 덜한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되게 심했거든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거 제대로 인정해야 안 해요. 외국에서 제대로 인정 안 해줘요. 왜?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는 아직 선진국도 아니었고요. 한국 회계 기준 믿을 수 없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덧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국제 회계 기준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재무제표 믿을만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이 향상되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도 옛날에 비해서 진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자, 차이 원가는 은행에 이자 내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려면은 이자 부담이 되게 심했거든요. 저 외국계 은행 입장에서는 뭐 한국 어디 붙어 있는 나라야? 모르는 나라인데 어디 듣보잡 나라 아니야? 그 나라 기업? 싸게는 못 빌려줘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한국 누구나 다 알잖아요. 외국 사람 중에 한국 모르면은 그 사람은 교양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옛날보다 훨씬 싸게 돈을 빌려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데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선진국 중에 도입 안 한 녀석도 있다는 말이네. 그게 누굴까? 미국만 도입을 안 하고 있어요. 자, 미국 원래 그래요. 미국은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생각하잖아요. 너 솔직히 그건 맞는 말이라고 봐요. 미국이 워낙에 세니까. 그래서 우리 다 미터법 쓰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근데 미터법은 프랑스를 주도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요. 인치, 야드 막 이딴 거 쓰고 있잖아요. 도량형도 글로벌 스탠다드 안 쓰고 있어요. 당연히 회계도 어때요? 안 써요.
그래서 미국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이 회계 기준의 양대 산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국제 회계 기준 공부해야 되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독학으로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그다음 미국 회계 기준 그딴 거 공부할 필요 있나 없나?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 미국 회계 기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다음에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의 특징 볼게요.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 국제 회계 기준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대충 우리의 상대방의 속성을 대충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럼 14쪽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좀 칠게요. 기존의 회계 기준들, 나라마다 쓰는 옛날 회계 기준들, 규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었으나 국제 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먼저 규칙 중심이 뭐냐면은 자, 아주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해요. 그 다음에 원칙 중심은요. 요 국제회계 기준은 어떤 특정한 나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쓰는 거잖아요.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쓰는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원칙만 제시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착한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착한 어린이는 7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네, 규칙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주 세부적인 규칙 말했잖아요. 근데 나라마다 해 뜨는 시간 다 다르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착한 어린이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그거는 원칙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또 옛날 우리나라 기준은 우리나라만 쓰는 것이니까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규칙 중심이 가능했는데 현행 국제회계 기준은 안 돼요. 전 세계가 다 같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원칙 중심으로 옮겨갔어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회계를 배우다 보면은 규칙 중심이 뭐고 원칙 중심이 뭐고 자세한 내용들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중심, 이것도 밑줄.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제시하고 있다. 아, 이 연결 재무제표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게으르 같은 존재예요. 1차 시험에서는 나올 확률이 매우 낮아요. 나와봤자 한 문제고 까짓 거 틀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자,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붙으면 2차 가야 되는데 2차에서는 4과목이 있고 그중 하나가 회계학 일부거든요. 거기서는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가 나오는데 재무회계는 30점짜리 2문제, 원가관리회계는 20점짜리 2문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한 70점, 80점 정도는 받으셔야지 네,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전체 평균으로 하면은 한 55점 정도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학 일부에서 7, 80점은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요 연결 재무제표라는 게 절대 안 나올까? 그동안은 꾸준히 안 나왔다가 요거 30점짜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회계학 일부에서 30점 놓치고 시작하면요. 바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연결 재무제표가 뭔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연결 재무제표 나중에 고급 회계라는 과목에서 자세하게 할 거고요. 이게 아닌가? 네, 이런 거예요. 여기 삼성전자라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있어요. 자, 삼성전자는 뭐 삼성전자만의 재무제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수많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윤화전자라고 있다라고 쳐요. 요 윤화전자라는 회사도 재무제표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에듀윌이라는 회사도 있고 얘도 재무제표 만들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의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윤화전자의 주식의 80%를 가지고 있고요. 에듀윌은 한 70%, 삼성전자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쳐요. 그럼 윤화전자와 에듀윌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 보고 종속기업이다라고 불러요. 삼성전자를 지배기업이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 삼성전자만의 재무제표 있죠. 요게 제일 메인이 되는 재무제표였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이렇게 한번 볼까?
자, 삼성전자와 이 종속기업들은요. 법적으로는 별도의 회사지만 경제적 실질은 뭐예요? 얘네들 하나의 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얘네들을 묶어서 연결실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윤화전자와 에듀윌을요. 하나의 회사로 보아 재무제표를 합쳐서 작성한 것을 연결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수십 개의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수십 개의 종속회사를 다 합쳐서 연결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빡세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아는 형 중에 한 명이 삼성전자 연결하다 나왔거든요. 1년 내내 그거만 하는데 딴 거 안 하고 진짜 끔찍하대요. 옛날에는 삼성전자 매출하면은 6이 나오는 걸 말했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삼성전자 매출하면은 6이 나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뉴스에서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은 얼마다 나오잖아요. 요거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으면은. 옛날에도 둘 다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얘가 메인, 얘가 부록 같은 거. 지금은 얘가 메인, 요게 부록 같은 거다.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다. 근데 연결 재무제표가 우리 시험에서 2차 때 안 나올 확률이 솔직히 높지만 나오면은 끔찍하다. 한 방에 작살나는 관계로 최소한의 대비는 하고 가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 방식. 요 포괄 손익계산 방식은 조금 어렵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거든요. 이번 시간 그냥 밑줄만 치고 넘어가요. 기타 포괄 손익도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요거는 다음 장에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공정가치 평가 중심. 이것도 밑줄 칠게요. 14쪽의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줄.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 공정가치가 뭐냐면은 지금 당장 시장에 팔면은 얼마일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 계산기 어디 갔지? 이거 가져다 놨네. 계산기 말고 뭐 할까? 이거 한번 해볼까? 여기 들고 있으니까 장그래 같지 않나요? 나 장그래가 누군지 안다 손. 모르는구나. 이거 팔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한 2,000원 나올래나? 그래서 공정가치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 팔면은 얼마에 팔아먹을 수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얼마 주고 샀을 것 같아요? 10,000원? 아예 그 정도로 싸구려 신진 않아요. 이거 푸마 정품이에요. 한 2만 얼마 주고 산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역사적 원가라는 말이 있는데 얼마 주고 샀는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제 스레파의 역사적 원가는 25,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이 스레파의 지금 공정가치 얼마 주고 살래요? 내가 판다면은 한 3,000원? 그럼 공정가치 3,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있어 보이는 걸로 얘기할게요. 우리 재무상태표에 여러 가지 자산들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빌딩을 하나 샀다라고 쳐요. 처음에 빌딩을요 제가 50억에 취득해요. 근데 50억에 산 빌딩이 영원히 계속 50억일까?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가가 80억이에요. 그러면은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이거 고민해야 돼요. 저 빌딩을 50억이라고 써서 정부 이용자에게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은 80억이라고 써서 정부 이용자에게 보고할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뭘 했다는 거예요? 50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국제외교는 가급적이면 뭐로 하자? 시가, 요 공정가치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 원가로 쓰는 자산들도 있고요. 요 공정가치로 쓰는 자산들도 있거든요. 어떨 때 공정가치 써야 되고 어떨 때 원가 써야 되는가 이런 거 고민하는 것도 우리가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국제회계진 입장은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면은 가급적이면은 공정가치를 평가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공정가치 평가가 쉬운 항목들도 있고요. 공정가치 평가가 사실상 어려운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면은 가급적이면 공정가치를 평가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15쪽에 보시면은 객관식 연습 문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객관식 연습 문제까지는 제가 강의 시간에 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 연습 문제 풀다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잠깐만 제가 복습에 대한 얘기할게요. 복습.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복습. 자, 복습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푹 묵힌 다음에 하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복습은 반드시
당일 복습을 완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복습은 일정 처음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 누적으로 한다 안 한다? 그게 되면 하면 되는데 회계세법 같은 경우는 양이 방대한 관계로 절대 안 되거든요. 당일 배운 내용만 당일 복습을 완료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까먹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회계와 세법은 배우고 까먹고 배우고 까먹고 배우고 까먹고 요거를 반복하는 과정이고 그 반복을 한 5번 정도는 하셔야 시험장에 가서 득점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습할 때 우선순위란 게 있거든요.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요 예제예요. 예제. 저는 예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제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제. 그 다음에 회계 원리에서는 제가 연습 문제 안 풀어드릴 건데 중급 회계 넘어가면 그때부터 연습 문제 제가 다 풀어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그래서 요 예제 풀어보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요. 시간이 남으면 풀어도 되고요. 시간이 없으면 연습 문제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요거는 옵션이라고 할게요. 네, 지금은 공부 초창기라 그날 배운 내용들 연습 문제까지 다 복습할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다음 달 정도부터 되면요. 오전 오후 2타임 뛰고 나면은 네, 초저녁부터 복습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요 예제까지만 복습하고 시간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복습하는 요령 등등등은요. 제가 강의하면서 그때그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2장에 계정과 거래 있는데 요거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